작년보다 올해는 좋고 올해 지금 사면 저는 내년 이맘때는 지금보다 주가가 위에 있을 거라고 보는 쪽의 입장이잖아요. 그런 낙관론자의 입장에서 보면 억지로 빠지는 명분을 찾는 것 같다는 생각도 거기서 좀 드는 거죠. 금리가 계속 올라서 작년에 빠졌는데 인하해 주는데 왜 빠진다는 건지, 이래도 빠지고 저래도 빠진다라는 비관론 아니냐. 자, 근데 박사님 요즘 좀 어떻게 지내세요? 프리즘앱 개발한 다음에 온 전국을 다니고 있습니다. 당장 내일만 해도 울산도 가고요. 굉장히 열심히 다니고 있습니다. 들어오는 강의를 거절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뭐 가서 뭐 어떻게든 홍보를 좀 해야죠. 그 대표가 움직여야지. 내 대표잖아요. 내 밑에 딸린 우리 직원들이 얼마나 많은데 우리 직원들 밥도 사줘야 되고 그 사람들 회식도 시켜주고 하려면 열심히 돈을 벌어야 되거든요. 근데 돈을 벌 때 옛날에는 얼마 이하면 안 가 이랬는데 요새는 그냥 들어오면 거기 사람 많아요 이렇게 물어요. 그렇죠. 그리고 또 나가서 거기 혹시 부스 좀 저희가 같이 직원 하나 같이 가서 앉아서 저기 앱 깔아드리는 거 도와드릴 테니까 부스 좀 이렇게 하면 강의를 깎았잖아. 그러니까 오케이 해주는 데도 있고 그건 안 됩니다 그런 데도 있고 그래요. 안 됩니다 그러면 안 가죠. 여러분 많이 신청해 주세요. 자, 아까 금리 얘기해 주셔서 그러면 이제 5월 FOMC 회의 있었고 또 최근에 뭐 파월에 혹시 뭐 멘트에서 좀 주목할 만한 내용이 있었을까요? 6월에 또 있죠. 예, 맞습니다. FOMC가 열리는데 저는 동결하지 않겠냐 보는 쪽이고요. 동결하는 가장 큰 이유는 인플레가 죽었다. 인플레는 이제 인플레 확실히 죽었나요? 저는 그렇게 보죠. 한국의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3% 초반이죠. 3.2인가 3.3까지 내렸는데 우리나라 물가 이렇게 많이 빠지는데, 특히 수입 시장 개방되어 있는 한국 물가 이렇게 많이 빠지는데 세계 최대의 소비 시장을 가지고 있는 미국 물가가 안 빠지겠는가. 거기 지난달 중고차값 급등했다 그러는데 아시는 것처럼 중고차값이라는 게 신차가 안 나올 때 어쩔 수 없이 중고차를 사서 급등한 거잖아요. 근데 신차 우리나라 현대차가 요새 엄청나게 미국 시장 점유율도 높고 차를 보니까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서 거의 한국 차의 수출이 50% 늘었더라고요. 이렇게 열심히 우리나라 차가 신차를 막 팔고 있는데 중고차 값이 막 그렇게 계속 급등할 가능성도 없고, 이번에 오펙이 감산했잖아요. 특히 사우디가 100만 배럴 감산했는데 보니까 다시 지금 70불 깨지려고 그러던데, 그러니까 감산해도 약발이 안 됐잖아요. 그 말은 결국 작년 이맘때 국제유가 130불이었는데 지금 국제유가 70불이 깨지려고 그러면 고점 대비 거의 60불 빠진 거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물가가 안정되지 않을 수가 없죠. 그래서 한국은 이번에 전력요금, 전기요금 인상했는데도 물가 빠진 데서 볼 수 있지만 전체적으로 경제가 작년에는 강력한 에너지 가격 상승, 곡물가 상승으로 올랐던 게 지금은 이제 반대로 대먹임고리가 나오고 있고, 특히 지난해 연말 연초를 고비로 해서 제가 유럽 갔던 이야기 했잖아요. 갔더니 너무 날이 따뜻해서 파카 안 입고 다녔다. 그러니까 천연가스 가격 같은 경우는 고점에서 거의 지금 90% 빠졌거든요. 그러면 올해 연말로 가면 우리 인상됐던 전기요금, 미국이나 우리나 다 인상됐던 전기요금들, 가스요금들 전부 다 이제 반대로 인하 가능성이 있거나 최소 동결. 그러면 이게 여기서 가격 안정 요인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인플레가 끝없이 올라간다, 이렇게는 보기 어렵죠. 그러면 이제 지금 6월엔 동결을 말씀하셨으면 이후에도 계속 동결로 갈 가능성이 있지 않나. 인하는 생각이, 아니면 이후에 인상 정도가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인상은 하고 싶을 수도 있어요. 그건 어쩔 수가 없는 게 중앙은행들은 마음속에 전부 금리 인상하고 싶은 욕망밖에 없거든요. 왜냐하면 금리 인상을 해야 효과가, 영향력이 엄청 크잖아요. 다 중앙은행만 쳐다보는 거, 조직 측면에서 기분 좋은 뉴스고요. 두 번째가 금리를 인상해 두면 버블이 생기기 어려워요. 자산시장에 어마어마한 버블들이 생겨서 그것 때문에 고생을 2008년, 2000년 얼마나 고생 많이 했어요. 이번에 사실 주가 폭락도 버블 붕괴인 면도 있잖아요. 그러니 중앙은행 입장에서는 고금리 정책을 유지하면 자산 가격의 버블을 억제할 수 있다. 이것도 좋아하고요. 마지막 세 번째는 전쟁이나 전염병이나 각종 여러 가지 테러리스트의 공격 같은 게 벌어져서 경제가 갑자기 위축될 때 금리를 인하함으로써 경제를 살려줄 수 있는 버퍼, 일종의 이제 좀 이렇게 쿠션을 만들어 둘 수 있다라는 이런 요인들 때문에 금리 인상을 선호해요. 그리고 여기다가 이번에 미국의 고용이 30만 명 이상 늘었으니까 이렇게 고용 좋고 할 때 금리 인상하면 어떨까라고 자꾸 금리 인상 카드를 만져보고 싶은 생각을 가질 수도 있고, 또 그런 사람들이 다수일 수도 있잖아요. 할 수도 있죠. 그러나 저는 이제 금리 인상은 사실상 끝났고 내년 이맘때 되면 지금보다 미국 정책 금리는 내려가 있을 것이다. 이 전망에는 변화가 없습니다.
그러면 6월에 만약 금리 동결하면 좀 주가 방향은 좀 어떻게 보시고? 나쁘진 않겠죠. 왜 그러냐면 지금 주식시장이나 부동산 시장이 오른 건 다 금리예요. 작년에 비해서 시장 금리가 일단 고점에서 100bp 이상 빠졌잖아요. 그러니까 금리가 이렇게까지 많이 빠져 있는 상태에서 가장 혜택을 보는 건 뭐냐면 레버리지 기업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레버리지 기업들은 투자자가 레버리지를 졌다는 뜻도 있고 빚을 내서 많이 투자한다는 뜻도 되겠지만 또 기업 자체가 미래의 성장 시장을 내가 장악하기 위해서 죽자고 증자하고 부채를 일으켜서 투자하는 회사들이 바로 레버리지 기업들이잖아요. 뭐 테슬라가 대표적인 거고 우리나라로 따지면 뭐 2차 전지 기업들 뭐 그런 회사들이 전부 그런 거잖아요. 주가만 오르면 뭐 일단 상장하고 증자하고 시비 발행하잖아요. 그런 식으로 죽자고 달리는 기업들 입장에서 금리 하락이 나오면 효과가 좋아지거든요. 당장 빚도 덜 지게 되고 자기 회사 주식을 투자해서 증자에 참가하는 사람들도 늘어날 거고 좋은 가격에 증자할 수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자금을 시장에서 조달하면 또 그걸 가지고 경쟁사를 말려 죽일 수 있는 공급 과잉을 일으켜서 경쟁사 말려 죽이고 자기 제품 가격이 인하하고 이러면서 지금이야 적자나더라도 증자와 채권 발행으로 현금을 계속 빨아들이면 누군가는 지잖아요. 그럼 뭐 지금 당장 우리가 알고 있지만 몇몇 전기차 회사들 기억나세요? 제2의 테슬라라고 했던 회사들 주가 한번 쳐다보신 적 있으세요? 다 안 좋잖아요. 예, 거의 0이에요. 그런 회사들이 왜 저렇게 힘드냐 하면 테슬라가 죽자고 달리기 때문에 힘든 거 아니겠어요? BYD가 죽자고 달리니까 힘든 거잖아요. 그래서 요걸 잊지 마세요. 경쟁자들을 다 압살해버릴 기세로 죽자고 달리며 투자를 하고 있는 기업들은 금리가 떨어질 때 좋다. 반대로 금리 오르면 역으로 보이죠. 왜냐하면 투자했던 투자자들도 자금난이 심해질 뿐만 아니라 증자도 어렵고 시비 발행도 안 되고 회사채 발행도 안 되니까 결국 경쟁자들과 싸워서 이길 힘도 없고 마침 작년을 생각해 보시면 테슬라가 계속 가격 올리다가 못 올리고 인하하고 막 그러면서 치킨 게임 들어갔던 거 기억나시죠? 이런 일들이 벌어진 이유가 쫓기기 때문이잖아요. 그러니 지금은 기술주들 또는 성장주들 또는 레버리지가 높은 기업들이 지금은 좋죠. 금리 떨어질 때. 그래서 한국은행이든 미국의 연준이든 금리 동결 또는 시장금리의 하락을 용인하는 듯한 태도를 보일 때는 부동산도 좋지만 성장주가 좋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연준이 또 금리 내릴 때 증시가 급락한다고 얘기하신 분들도 있잖아요. 그런 의견은 어떻게 보세요? 그건 이제 경기가 나쁠 때 고용이 30만 개 이상 느는데 왜 폭락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내구재를 생산하는 나라라 한국 수출이 박살난 거지 미국의 소비는 플러스잖아. 이번에 GDP도 플러스 나고 채찍의 손잡이를 조금만 흔들어도 채찍의 끝이 요동치는 것처럼 선진국의 그 내구재 소비가 조금만 줄어도 우리는 큰일 나거든요. 왜냐하면 수출이 다 중후장대 장치산업의 전부 내구 소비재뿐이니까. 근데 미국은 최근에 소비가 그리고 고용이 어디서 막 발생하냐 이렇게 따져보면 서비스 쪽, 소매 판매, 뭐 소매업종이라든가 헬스케어 이런 데 고용이 엄청나게 늘거든요. 서비스 쪽에서 경제가 돌아가고 있고 물건은 안 팔리는. 우리 입장에서는 되게 기분 안 좋죠. 수출이 그러니까 마이너스 15%. 전체 경제에서 서비스 부문에 고용된 사람이 훨씬 많잖아. 근데 서비스 고용이 늘고 서비스가 잘 돌아가. 그럼 경제가 나쁜 건 아니잖아. 이해되시죠? 그래서 경제가 다 2020년이나 또는 뭐 2008년처럼 경제가 되게 안 좋은 상황에서 경기를 살리기 위해 금리를 인하한 게 처음에 효과가 없는 건 이해하지. 근데 지금은 약간 골드락스틱 하잖아요. 저도 틀렸어요. 저도 미국의 경제 지표들 특히 ISM 제조업 지수를 비롯한 제조업 지수들이 저렇게 안 좋고 부동산도 굉장히 안 좋았잖아요. 그러니 미국 경제 고용이 서서히 흔들릴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저도 그렇게 생각했죠. 근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은행 위기도 뭐 대충 진정돼 버렸고 서비스 쪽의 고용이라는 게 생각보다 훨씬 더 강하게 늘어나고 있고 왜 그렇게 고용을 늘려요 물으니까 코로나 때 너무 많이 잘랐다가 다시 사람 뽑는 게 너무 힘들어서 이번에 나 안 자르려 그래요 라는 사람이 그렇게 많다라는 걸 우리가 새삼스럽게 알게 된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전망이 틀렸을 때는 수정하는 게 맞다. 그래서 지금 전망은 어떤 거냐 하면 혹시 여러 가지 지표들을 보다 보면 작년 연말 올해 초가 최악이었고 미국의 고용 지표들이 생각보다 건전하다라면 미 연준 입장에서 금리를 시급하게 인하할 이유는 없지 않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늘 수도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금리를 인하하든 뭐 동결을 하든 경제 특히 주식시장에 그게 큰 악재냐. 지금은 시장의 참가자들이 금리 인하를 기대하긴 하지만 그것만 쳐다보고 달리는 장은 아니지 않냐. 지금은 이렇게 하다가 서서히 물가 빠지면 결국 금리 인하해 줄 텐데 그때 성장률도 마이너스까지 작년에 마이너스 갔었지만 마이너스 안 가고 여기서 근근히 버티다가 올라오기 시작하면 이거 뭐 95년처럼 되는 거 아니야? 1995년에도 금리 엄청 인상했는데도 경기 좋았잖아요. 그렇게 되는 거 아니냐라는 사람들이 늘어나면 안 빠질 수도 있다. 그러니까 시장이라는 걸 이러면 빠진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건 지금 좀 저는 자신 없다.
그냥 작년보다 올해는 좋고 올해 지금 사면 저는 내년 이맘때는 지금보다 주가가 위에 있을 거라고 보는 쪽의 입장이잖아요. 계속 낙관론자 아닙니까? 그런 낙관론자의 입장에서 보면 억지로 빠지는 명분을 찾는 것 같다는 생각도 거기서 좀 드는 거죠. 금리가 계속 올라서 작년에 빠졌는데 인하해 주는데 왜 빠진다는 건지 이래도 빠지고 저래도 빠진다라는 비관론 아니냐. 박사님이 경기 침체가 온다고 하더라도 얕은 경기 침체 정도를 생각하시겠네. 덕분에 두 가지 효과가 생긴 게 첫 번째가 지난해 연말 올해 초에 아무튼 그 추운 겨울이 왔으면 큰일 날 뻔했었는데 세계 경제 전체로 본다면 우리도 난방가스 때문에 난리 났잖아요. 그게 다행히 안 추웠던 거가 운이 일단 따랐고 두 번째가 국제상품 가격이 폭락하고 있다라는 거. 그러면 소비자들의 구매력이 개선되잖아요. 특히 식료품 가격이 최근에 뭐 설탕 이런 품목을 제외하고는 엄청 폭락 중. 우리가 엔겔 지수라고 그러는 게 또 우리 소비에서 전체에서 차지하는 식료품비나 뭐 이런 것들 필수 소비재의 비중들이 줄어들게 되면 가게의 입장에서 구매 여력이 커지고 소비를 더 늘릴 수도 있는 거 아니냐. 아직은 뭐 미국 소매 판매 빌빌거리고 있지만 길게 갈 것 같지 않지 않냐. 이제 조만간 좀 돌아서지 않겠냐. 이런 기대를 해보는 거죠. 그럼 이런 상황에서 많은 분들이 이제 관심 가지는 주식시장, 한국과 미국 지금 현재 상황 좀 어떻게 보시면 앞으로 전망은 어떻게 보시나요? 뭐 많이 올라서 네. 지금까지 오른 거를 기대하면 안 된다. 작년 연말에 우리가 2100포인트? 거기 2600이잖아. 500포인트 올랐다. 벌써 2600이 됐죠. 오늘 주가는 안 보고 왔어요? 근데 뭐 오르겠죠. 말씀하신 그렇다고 중에 쳐다본다. 보겠습니다. 코스피 2624, 0.3% 정도 오르고 있네요. 네, 전날 미국장 빠져도 오르네요. 네. 아무튼 저는 뭐 2600포인트면 바닥에서 500포인트 올랐다. 20% 넘게 오른 거 아니에요. 강세장이잖아요. 20% 넘게 오르면 불마켓이라고 부르잖아요. 미국 S&P 500도 거의 20% 올랐던데. 이러면 뭐 이제 눈높이 낮춰야죠. 지금 가는 것처럼 달린다? 그럼 좋은 거고. 뭐 저는 그거에 대해서 반대하는 게 아니고요. 작년에 이 가격에도 한국 주식 안 살 거면 한국 주식 투자는 하지 마세요. 내가. 맞아요. 그렇게 그런 얘기까지 얘기하셨죠. 했잖아요. 그 동영상 찾아서 또 링크 넣어주실 것 같은데 저는 그 정도로 바이더딥을 되게 좋아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그때 산 사람 입장에서 저는 그때 제 인생에 제일 많이 샀다니까요. 그때 주식을. 방송에서도 얘기하셨어요. 제 인생에 제일 많이 샀던 게 10월에 제일 많이 샀어요. 지금 팔고 계세요? 아니 안 팔고 있는데 팔고 싶은 생각도 좀 드는 게 너무 급등하니까. 장기간에 좀. 예, 제가 가지고 있는 주식 포트폴리오 다 알잖아요, 여러분들. LG생활건강 빼놓고는 현대차 우선주랑 삼성전자밖에 없는데 그 둘 다 뭐 맨날 문자가 와요. 뭐 연중 신고가입니다, 신고가입니다 하고 맨날 오잖아요. 그런 거 보면 좀 팔아볼까 싶은 생각이 드는 거죠. 왜냐면 바닥에서 샀으니까. 또 바닥에서 물 탔으니까. 정확하게는 손실을 보다가 물 탄 거예요. 절대 제가 뭐 바닥을 잡았다는 뜻이 아닌 거 아시죠? 그런 입장에서 보면 차익 실현의 욕구도 좀 생길 수 있는 장이고 손바뀜도 있을 수 있는 장이다. 그렇다면 뭐 시장의 탄력은 여기서 더 뻗어나가면 좋은 거지만 전하면 여기서 이제 기대 수익은 작년에 살 때 기대 수익에 비해서 낮다. 얼마? 내년에 한 3천 가지 않겠냐. 그럼 여기서 20%가 안 되잖아요. 2,600이니까. 20% 안 되죠. 그죠? 한 15%네요. 15%, 18% 사야겠네요. 아무튼 작년 이맘때에 비해서 이제 주식시장에 대한 상승에 대한 기대는 저는 약화됐다. 그러나 떠나려니 찝찝해서 좀 머물고 있다. 이게 제 전망입니다. 말씀하신 거면 이제 삼성전자 갖고 계신다고 하시니까 반도체 섹터랑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주가 전망 어떻게 보세요? 좋게 본다니까요. 좋게 보니까 들고 있지. 왜 그래요? 저는 좋게 봅니다. 이 경기 순환주는요, 적자날 때 사는 거예요. 둘 다 반도체 쪽은 다 적자난 것 같고 2분기 실적도 완전히 엉망진창일 거예요. 끔찍할 겁니다. 2분기 실적이 최바닥이라는 얘기가 있던데. 전 모르죠. 3분기 더 나쁘면 어떡하려고 자꾸 왜 그래? 꼭 바닥을 자꾸 맞추려고 그래요. 그 욕망은 이해한다니까. 욕망은 이해하는데 올해가 바닥이다는 거지, 실적은. 근데 주가는 실적 바닥 전에 바닥을 치니까. 그래서 사자 그런 거고, 물 탄 거지. 올해보다는 내년 반도체 기업들 실적 좋아지지 않겠냐 봅니다. 두 가지 이유. 첫 번째, 뭐 구조조정 들어갔으니까 어디 망하는 데 나오겠지 그러면서 치킨 게임의 끝은 항상 약한 회사의 부도잖아요. 우리들 다 아시는 것처럼 또 중국 기업들 중에 많이 망했잖아요. 많이 망했고 뭐 이제 하나 남아있는 게 YMTC인가? 그런데 거기도 이번에 그 수입하는 장비 이런 거 보니까 완전 구형 장비들이나 수입하고 있더라고요. 이런 거 보면 중국의 반도체 굴기가 거의 관뚜껑에 못을 닫는 날이 오지 않겠냐 1, 2년 안에. 뭐 장비가 수입이 안 되는데 생산량 자체가 되겠어요? 두 번째, 거기다가 우리가 아까 내구재가 되게 안 팔린다 그랬잖아요. 자, 여러분 잘 생각해봐요. 왜 내구재가 안 팔리냐면 2020년, 21년에 잔뜩 사서 그래. 그때 우리가 코로나 때 집에만 전부 다 있으면서 홈트한다 뭐 이러면서 뭐 별거 운동기구도 다 사고 텔레비전도 바꾸고 뭐 폰도 바꾸고 게임기도 사고 했잖아요. 요즘 바꿀 게 없어요. 자, 3년 지나서 4년 됐어. 내년에. 이제 슬슬 바꾸고 싶지 않겠어요? 그죠? 교체 주기가 또 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번에 애플이 이따만한 거 내놨잖아. 400만 원? 500만 원짜리 내놨잖아. 엄청 비싸던데?
아니 뭐 그래도 또 애플이 만들었으니까. 애플은 근데 첫 제품은 사는 게 아니고 2 때 사는 거라는 거 알고 있잖아요 우리가. 다음에 나올 때 더 좋아지고 싸질 거예요. 그러면 그때 사면 되지. 제 말은 애플이 바보도 아닌데 이 불황에 그걸 내놨다. 내년에 더 좋은 2가 나오겠지. 그러면 그때는 폭발하지 않겠어요? 아이팟도 그랬고 아이폰도 그랬고. 그렇죠. 우리 이거 뭐냐 이 귀에 이상하게 덮고 다니는 거 보면서 애플 워치도 저게 그렇고. 뭐냐 그랬는데 지하철 타니까 온통 그 허연 거 그거 헤드폰 쓰고 있더라고. 나도 하나 사보고 싶어. 사람이 그게 이렇게 요즘 패션 아이템으로 불리던데. 패션 아이템이에요. 패션. 우영우가 만들었죠. 애플이 만들면 다 그렇게 되던데. 아무튼 액세서리로 또 이쁘잖아. 그게 이뻐 보이더라고요. 세상에. 그러면 내년쯤 되면 교철 주기가 돌아오잖아요. 내년에 매출 늘어날 거 보고서 올해 시장이 얼마나 갈지 모르지만 조정 한번 오면 또 저는 살 것 같아요. 다만 언제 조정이 올지 모른다. 그것까지 맞추려고 그러면 못 살아요. 제가 늘 하는 이야기잖아요. 방향은 알겠는데 타이밍은 못 잡겠다. 이 타이밍을 만드는 건 사람의 심리인데 제가 그것까지 알면 너무 완벽한 거 아니에요? 못한다. 그건 못한다 나는. 그냥 쌀 때 사서 좀 많이 수익이 나고 모든 사람이 덤벼들 때 전부 다 또 10만 전자, 20만 전자 그럴 때 아유 감사합니다 그러고 파는 거지. 뭘 그렇게 그걸 너무 타이밍 젤라 하지 맙시다. 입니다. 그럼 자동차 섹터의 현대차, 기아의 주가 방향은 어떻게? 아유 저도 좋게 본다니까. 그러니까 왜 그러냐 하면 저는 이 불황에 수출이 증가하는 쪽은 굉장히 저는 좋게 봐요. 그러니까 이게 조선이랑 우리나라가 지금 수출이 늘어나는 데는 이 두 군데밖에 없거든요. 조선이랑 자동차 말고는 우리나라 수출이 늘어나는 게 없어요. 근데 우리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눈 덮인 벌판에 갔는데 갑자기 저 멀리 사과나무에 사과가 주렁주렁 매달려 있어. 얼마나 귀해. 우리가 눈만 보면서 먹을 게 없어서 굶고 있는데 사과나무가 다 있는 거야. 이건 정말 귀하잖아. 이게 불황에 매출 성장이 나오는 기업들에게 프리미엄을 줘야 되는 이유가 이거거든요. 불황에 작년에 우리나라 연말에 마이너스 성장했잖아. 1분기도 플러스 성장했다 그래봐야 뭐 0.3인가. 거의 제로 성장하는데 자기 혼자 40% 50%씩 그 매출 성장이 나고 있어. 이런 회사는 저는 프리미엄을 줘야 한다. 시장에서 역사적인 밸류에이션보다는 저는 상단 쪽을 봐야 된다 지금. 그러면 더 갈 여지가 있다고 보는 거죠. 이런 회사들은 좋게 봅니다. 반대로 성장주라고 막 우리가 이야기를 했었는데 매출 성장이 안 나는 회사들이 있죠. 대표적인 게 바이오, 2차 전지. 예전에 우리가 신성장 산업으로 육성한다고 했던 7대 산업이라고 있어요. 그 중에서도 아무튼 매출 성장이 안 나는 회사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그건 성장주의 잣대에서 볼 때 좀 아쉽죠. 뭐 맨날 하는 이야기지만 다시 하자면 매출 성장하거나 아니면 경기 민감주라면 교체주기 다가오는 쪽을 보고서 바이 더 딥 하거나 아니면 불황에는 매출 성장이 나는 회사를 사라. 그리고 이 매출 성장이라는 잣대에서 보면 제가 맨날 좋아하는 주식 있잖아요. 라면 회사들. 국제 상품 가격 이야기 안 했어요? 식료품 가격 오른다고 전부 가격 인상했잖아. 근데 올해 지금 식료품 가격 한번 보셨어요? 밀값 한번 봤어요? 콩값, 옥수수 값 다 반토막 났어요. 반토막 더 난 때도 많고요. 분명 원재료 값은 인하됐는데 제품 가격은 작년에 인상이 났으니까 녹아났겠지. 근데 뭐 그 회사 중에 뭘 사라 이건 나도 몰라. 왜냐하면 그 회사 주식을 내가 안 사니까. 불황에는 수출주 사라고 제가 그렇게 외치는 사람이니까 수출주 이야기만 했는데 사실 불황에 이익 성장이 늘어나는 기업들의 또 다른 종류 중에 하나가 방금 이야기했던 음식료 기업들도 올해 좋죠. 근데 이제 제가 좋아하지 않는 성향의 기업이라 저는 안 했을 뿐 이런 주식들도 한번 볼만하죠. 그리고 또 2차 전지 섹터가 사실 조정을 좀 많이 겪었는데 좀 현재 상황에서는 어떻게 보세요? 모르겠다. 근데 그전에는 많이 오를 때는 지금 비싼 것 같아 하셨는데 왜 지금 모르겠다 많이 빠졌으니까. 저한테 자꾸 이거 사야 돼요 말아야 돼요를 묻는 분들한테 항상 하는 이야기가 지난해 연말 제가 이 방송 출연해서 뭐라고 했냐면 LG엔솔 사자 그랬던 거 기억 안 나세요? 작년 제가 11월인가 12월에 와서 LG엔솔 지금 매력적이다. 왜? 그때는 2차 전지 수출 증가율이 엄청 급증하고 있었어요. 거기다가 공모가를 한참 하회하고 있었잖아. 그래가지고 그때 공모 받은 직장인들 어떠냐 이런 소리 나오고 있었잖아. 누가 누구를 걱정해, 그지? 거기 대기업 다니고 있는 잘 나가는 직장인들을 누가 그걸 걱정해. 그런 이상한 그런 이야기들이 인터넷에 막 돌더라고요. 그럴 때 사는 거지. 반대로 모든 사람이 사야 되고 이건 무조건 된다. 심지어 그때 제가 받았던 질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삼성전자보다 LG에너지솔루션 시가총액이 더 커질 거다. 저 그런 질문도 받았어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팔 때 왔네요. 왜? 삼성전자가 계속 1등이었던 걸로 생각하는 사람이 되게 많은데 그렇지 않아요. 우리나라의 시가총액 압도적인 1등은 한전, 2등은 포스코였어요. 우리나라 수십 년 동안. 그러다가 삼성전자가 외환위기 이후에 1등 됐거든요. 왜? 그 불황에서 이익을 내고 어마어마한 성장을 기록한 다음에 1등이 됐어요. 위기를 겪고 거기서 신뢰를 차곡차곡 쌓아 올리며 1등이 되는 거지. 지금 LG엔솔 상장한 지 얼마 됐다고 뭐 벌써 1등 타령이야. 그건 너무 과하잖아. 그러게요. 시장이라는 건요, 여러분 여러분 성장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스토리텔링이 필요해요. 이게 뭐냐면
우리가 왜 삼성전자를 좋아해요? 현대차를 왜 좋아하죠? 간단하잖아요. 스토리텔링이 있는 주식이잖아요. 어떤 스토리텔링이에요? 불황에 성장하고 극복하는 스토리를 가지고서 그리고 주변에 있는 그 수많은 경쟁자를 물려친 경력을 가진 기업들이죠. 그 기업들의 특성이 뭐 2009년 이후에 현대차가 YF 소나타 내면서 세계적인 메이저 된 거. 그리고 외환위기 이후에 삼성전자가 D램 시장에서 압도적인 강자가 되고 특히 2008년 키몬다랑 엘피다 파산 이후에 또는 엘피다의 M&A 이후에 세계 넘버원이 되는 과정 보셨잖아요. 그런 것처럼 어떤 강력한 경쟁자나 끔찍한 위기가 왔을 때 다른 기업들 다 몰락하는데 그때 더 투자하고 더 연구개발해가지고 성장하고 신제품 나오고 이익을 그 전에 고점보다 더 배증시키는 그러니까 트랙 레코드를 쌓아야 되거든요. 애플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 고난 극복의 스토리들 그리고 그렇죠. 스티브 잡스 죽은 다음에 다시 저렇게 올라오는 과정을 보면서 시가총액 지금 3조 달러 근처까지 왔는데 그런 성장의 스토리들을 만들어내며 투자자들의 신뢰를 얻고 특히 전 세계 글로벌 탑티어 연기금들이 아시아에서는 LG엔솔 사야 되겠어? 이렇게 이 회사의 트랙 레코드 어때? 이 회사의 경영진 어때? 이 회사가 그때 어땠어? 이런 것들을 이겨내는 걸 보고 난 다음에 이야기해도 되는데 섣불리 삼성전자보다 시가총액이 더 커질 거다. 그 말을 들을 때 쇼크였거든. 이렇게까지 본다니. 그러면 난 안 좋아. 그래서 김작가 TV든 다른 데 가서 2차전지 저는 과열 같다. 저는 안 산다. 그렇게 싹퉁없는 소리 했는데 죄송합니다. 가격 내려가면 저는 사요. 그리고 지금 마이너스이지만 2차전지 수출이 마이너스지만 또 하반기에 늘어나는 모습 보여준다면 저는 또 작년 연말처럼 매수콜 할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저는 모르겠다. 자, 그럼 정리하는 질문으로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어떤 주식 사야 한다고 정리하면 될까요? 아직 기술주가 편한 것 같아요. 지금은 그러니까 불황에서도 성장하고 있고 매출 성장의 레코드들을 따박따박 경신하고 있는 그런 기업들이 제일 좋아서 저는 현대차는 삼성전자보다 더 들고 갈 것 같아요. 좀 미국 주식 중에서는 어떤 기술주가 그러면? 저는 그 미국에 있는 기술주 중에서 상장되어 있는 애들 중에서 제일 좋아하는 회사는 항상 몇 번 이야기했는데 노르버너 리스크 좋아해요. 싹 센다. 살 빼느냐. 일라이 릴리 이런 거 좋아해요. 왜? 제가 해보니까 진짜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없는 형태의 기업들이잖아요. 해자가 엄청나게 강한. 미국의 비만 체중 관리 회사들이 주가가 형편없대요. 왜냐하면 싹센다에 이어서 위고비라든가 일라이 릴리의 신약들이 나오면서 정말 효과를 받고 당장 앨런 머스크가 이 효과를 봐서 날씬해졌잖아요. 얼마 전에 얼마나 돼지였는데 미안해요 머스크 나랑 볼 일 없으니까. 근데 요새는 훈남 됐잖아 다시. 그러니까 원래 키 크고 잘생긴 사람이 뚱뚱해졌다가 다시 물끔해지는 걸 보는데 이 사람이 그 위고비 맞았다고 홍보해주는 걸 보고서 역시 이런 회사들 주변에 있는 어떤 경쟁자들이 넘어올 수 없는 특허와 해자를 가지고 보호되는 그런 기업들. 그래서 저는 애플이나 노르보노 디스크 같은 회사들 또는 코스트코 같은 회사들 또는 코카콜라 같은 회사들 또는 버크셔 해스웨이 같은 회사들 계속 좋아한다니까요. 근데 코스토코나 이런 데 회사들은 기술주는 아니잖아요. 아니죠. 근데 성장주죠. 불황에 더 많이 가잖아요. 그럼 성장주고 기술주죠. 그렇지 않습니까? 자, 그럼 가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지금 이런 시장에서 개인분들 좀 어떻게 투자 전략 삼아야 될까요? 네, 여러분 시장에 머물러 계세요. 지금은 샀다 팔았다 하기보다는 약간의 조정 가능성은 있지만 그냥 시장에 꾸준히 머물러 있으면 내년 이맘때 그래도 저는 짭짤한 성과 나지 않겠나? 한 10% 정도는 또 여기서 또 저는 내년 이맘때는 또 올라 있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박사님이 프리즘 투자 자문 사업도 더 번창하시길 바라고요. 먼저 가입해요. 가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달에 또 박사님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만남의 손님은 홍시우 박사님이었어요. 지금까지 여러분 소중한 시간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김 작가였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